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에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유럽 역사에서 맥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생필품이자 경제 사회 발전의 중심이었습니다. 유럽 역사의 중요한 사건들을 들여다보면 맥주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히 중세 유럽에서 맥주 산업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된 것이 수도원이었다고 합니다. 수도원에서 맥주를 만든다고 하니 놀랍기도 한데요. 최근 맥주를 좋아하는 한 목사님이 수도원 맥주 이야기, 유럽의 역사를 빚다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맥주를 통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사회적 협동조합 길목의 활동가 고상균 목사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먼저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소개와 인사부터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고상균입니다. 아마 이 방송을 열심히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고상균이나 저에 대한 이야기가 혹 기억이 난다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전에는 종교 간의 대화 모임 이런 거를 몇 번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던 적이 있고요. 이번에는 제가 썼던 이번에 재출간했던 책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여러분께 좀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도원 맥주 이야기 유럽 역사를 빚다라는 책의 저자인 고상균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목사님께서 특별히 맥주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좀 어떤 계기가 네.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그리고 대학교 때를 지나가면서 굉장히 소위 보수적인 아주 보수적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 청년이었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개신교회의 일반적인 어떤 색깔 중에 하나인 음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게 경계하는 게 좀 많이 저도 갖고 있었는데요. 네. 되게 우연한 계기로 대학교 2학년 이제 막 시작될 쯤에 그때는 약간 호기심도 있었고 그랬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제 삶에서 가장 처음 마셨던 술이 맥주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되게 사실 너무 맛있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인문학적으로 어떤 소양을 갖고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을 저희가 늘 이렇게 하는 게 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모두 다 살기 바쁜데 이게 인문학이란 무엇인가? 종교의 어떤 절대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너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러니까 듣는 이들에게 좀 접근하기가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그이들에게 조금 더 접근 가능하게 좀 문턱을 좀 낮추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어떤 매개물이 없을까를 좀 늘 고민을 하는 편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맥주라는 건 일단 굉장히 저알코올 술이고 그래서 편하게 한 모금 정도는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네. 이러다 보니 조금 더 편하게 뭔가 이런 이야기를 얘기할 수 있는 매개물 중에 하나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좀 관심을 가진 지는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목사님께서 쓰신 이 책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들어봐야 할 텐데요. 수도원 맥주 이야기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쓰신 책인지요? 저는 이제 기독교인이고, 그러니까 기독교 전통에서 어떤 수도원이라는 부분에 대한 관심을 일찍부터 가지고 있었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수도원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관심 가지고 수도원 역사를 살펴보던 중에, 그러니까 수도원은 알고 계시듯이 노동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본인들이 필요한 생필품을 만드는 어떤 노동행위를 반드시 하게 돼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알프스 산맥 이남에서는 수도원들에서 와인을 빚고, 이북에서는 맥주를 빚었던 역사들이 쭉 전개되는 걸 보게 됐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수도원에서 술을 만드는가.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의아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제 그걸 좀 하나하나 확인해 가다 보니 이것이 그냥 단순한 어떤 술을 만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유럽에서 물론 사람들이 많이 물을 마시고 샘물을 마시고 강물도 길어서 마시고 했지만 그 물이 때로는 이제 석회질 때문에 좋지 않을 때도 있었고. 네. 그때는 이제 미생물에 대한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떠놓은 물이 변질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막지 못하는 때도 있었고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오래된 물보다는 차라리 빚은 술이 더 몸에 건강에 좋다? 라는 게 사실 중세에서는 굉장히 보편적 인식이었다고 해요. 네. 네, 그러다 보니 수도원에서 맥주를 만든다는 건 그냥 술을 빚는 게 아니라 어떤 생필품, 그러니까 음용할 수 있는 어떤 음료를 만드는 이런 개념이었다는 것을 좀 알게 되었고요.
네, 그렇게 되면서 수도원에서는 그러면은 맥주를 어떻게 만들었고, 그리고 만든 것에 대해서 그럼 이게 분명히, 음료수긴 하지만 알코올이 들어간 거니까요. 그럼 이게 수사들의 생활에서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그리고 어떻게 사용됐는지, 뭐 이런 거를 관심을 가지면서 처음에 출발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목사님께서 이제 맥주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또 이제 그리스도 교인으로서 이 수도원 생활에 대한 관심도 있었는데 수도원에서 맥주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 관심사가 딱 맞아서 또 이런 책까지 나오게 된 거군요. 네. 그러면 또 가장 궁금한 게 그럼 수도원에서 과거에 그럼 수사님들이 맥주를 만들면서도 술을 많이 마시고 또 즐기고 그랬어요? 사실은 그런 면이 좀 많았고요. 맥주뿐만이 아니라 다른 얘기를 좀 먼저 짧게 해보자면, 예. 그 유럽에서 왜 뭔가 유의미한 어떤 지적 자산들을 이렇게 전수하는 것에 대하여 대학이라는 것이 출범하기 전에는 사실 그 길드라고 하는 것과 수도원이 거의 유일한 것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제 길드라는 거는 이제 그 생필품을 만드는 어떤 거였다면, 수도원 같은 경우는 뭐 신학적인 소양도 있고 인문학적인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필품을 만드는 것도 어떻게 하면 더 좋다라는 것도 전수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예.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그게 뭐 의도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거기서 만들었던 맥주를 빚는 거, 양조술이라는 것도 굉장히 오랫동안 전수가 체계적으로 될 수 있었고, 이렇게 하다 보니 민간 양조장보다 훨씬 더 뭐랄까요, 품질이라던가 이런 것도 앞서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었죠. 자,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수사분들께서 그 고행하시고 또 영성 수련하시고 어떤 면에서는 그냥 노동하시고 하면서 굉장히 단조로운 삶 속에서 그렇게 한두 잔 마시는 맥주, 이게 굉장히 어떤 삶에 아주 중요한 어떤 셨던 게 분명했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게 뭐 예컨대 그 부활절 이전에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 기간이라던가,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 수사분들께서 이제 고행 극기를 하는 시간이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그런 어려움 이겨가게 하는 게 그럴 때 이제 한 잔 정도 마시는 맥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때 어떤 힘듦을 이겨가게 하는 되게 중요한 수단이기도 했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수도원 맥주의 품질이 좀 좋다라는 게 이제 정평이 나다 보니까 이게 그 울타리를 넘어서 외부로 원하는 사람들에게 판매가 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좀 오게 되고요. 예.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 수도원에서의 어떤 그 생계 유지나 수도원 유지를 위한 비용 마련에 있어서 맥주가 되게 중요한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맥주라는 존재가 그러니까 수도원을 운영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수사분들이 생활하시는 수사분들의 어떤 삶을 유지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됐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유럽에서 맥주가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군요. 그러니까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유럽에서 맥주는 물보다 더 안전한 음료이기도 했고, 그래서 생필품의 요소, 그리고 경제와 사회 발전에 그런 또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중세 유럽에서 맥주 산업의 전환점을 마련한 것이 수도원이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이야기인가요? 사실은 이 이야기에는 그 음과 양이 다 있는데요. 우리나라 제가 어떤 특정 그 상표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편의점 같은 데서 이제 손쉽게 볼 수 있는 유럽에서 들어오는 맥주들. 예. 근데 거기에서 보면 적지 않은 맥주들이 수도원 전통에서, 그러니까 초기에는 수도원에서 만들었고, 지금은 이제 공장 기업으로 바뀌었습니다만, 네, 그런 맥주들이 상당히 있어요. 네, 이제 그런 것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그 민헨, 그러니까 독일 남부의 바이에른주라고 하는데 이제 그 일대에서 나오는 맥주들인데요. 그 피디님께서 알고 계시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그 유럽의 종교개혁 시기, 예. 네, 그러면서 그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가 실제로 이렇게 맞붙어가지고 종교 전쟁을 벌이기도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민헨 그리고 바이에른주 일대가,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제 가톨릭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사수해야 될 전선이고,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입장에서는 거기를 밀고 내려가서 더 남쪽으로 가야 되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개신교와 구교와 신교가 맞붙어가지고 전선을 형성했던 데가 지금의 독일 남부 지방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거기에서 이제 가톨릭은 굉장히 더 강력하게 정신을 무장할 수밖에 없었고, 네, 그렇게 되면서 거기에는 수도원들이 그런 역할들을 수행합니다. 네, 거기는 민중들에게도 그렇고, 거기에는 이제 사람들이나 뭐 군인에게도 그렇겠죠. 근데 이제 그럴 때 수도원들이 그런 아주 첨예한 어떤 부분에 선두에서 뭔가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대가를 좀 이렇게 줘야 되는 게 좀 있었던 거죠. 어려운 일들을 수행하니까요. 예. 네, 그래서 그 바이에른주 공국에서 했었던 게 맥주 순수령이라고 해서 물, 메가, 호비 아니면 맥주가 아니다, 이런 걸 이렇게 발동하고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단 예외가 되는 게 밀맥주인데,
미리 들어가면 이제 그 물 메가 호흡 외에 다른 게 들어가니까 맥주 순수령상에는 맥주가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 교회에서 만드는 거, 수도원에서 만드는 거 요런 거는 예외다. 요렇게 하면서 그 수도원이 만드는 맥주, 밀맥주들에 대해서는 아주 독과점을 허용해 주게 되죠. 예. 이렇게 되면서 그게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에는 시민 양조장들은 문을 닫게 되지만 그 수도원 양조장은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그러니까 그런 양조장들이 지금은 말씀드렸듯이 수도원의 울타리를 넘어서 굉장히 큰 어떤 기업형 공장이 되어서요. 아주 세계적인 맥주 기업이 되게 되는 발판을 마련해 되는 어떤 계기도 됐습니다. 그러니 그런 좋은 맥주가 되게 되는 건 긍정적인 거지만 말씀드렸듯이 그때 밀맥주를 빚었던 시민 양조장, 서민 양조장들의 문이 닫혀지게 됐던 건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죠. 예.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네. 예. 자, 그리고 이 유럽 역사에서 아주 결정적인 사건들에 또 맥주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이건 어떤 이야기인가요? 너무 많습니다만 사실 몇 가지만 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 러시아가 이제 그 개혁을 할 때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근대화 개혁을 막 박차를 가하면서 하게 되는 시기가 있는데요. 그렇게 할 때 이제 뭐 예카테리나 뭐 황제라던가 뭐 피오트르 황제라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서방으로 시찰을 나가고 그럴 때 주로 갔던 데가 영국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영국에 갔을 때 그들이 돌아온 다음에 반드시 우리가 근대화를 막 박차를 가야 돼 막 그렇게 막 한참 하는데 사실 그 이면 중에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황제분들이 다 거기 가서 영국 A를 맛보고 우리 러시아에서 한 번도 마셔보지 못했던 너무 신기한 맛이다. 예. 그래서 그걸 너무 사랑하게 되세요. 예. 네, 그렇게 하면서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다는 굉장히 큰 대의 명분이 있지만 실제 그 아래속에서는 영국의 에일이 그 러시아 황실에서 끊이지 않게 해라. 이렇게 해서 그거를 어마어마하게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죠. 네. 네, 그러면서 그 영국으로부터 시작해서 러시아까지 이르는 그 맥주의 루트가 서방에 있는 어떤 문화들이 러시아로 전해지는 루트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소위 그 러시아가 그동안 그때까지는 이제 몽골 제국의 어떤 영향력 아래 있으면서 물론 이제 그걸 벗어나왔지만, 그러니까 독립은 했지만 여전히 그 서구에서 볼 때는 굉장히 이렇게 동양적인 어떤 거라던가 아니면 서구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좀 있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지나가면서 러시아가 소위 근대화에 성공하게 되면서 이제 그 서방의 일원이 되게 되죠. 그런 어떤 되게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사실 맥주의 루트였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2차 대전으로 간다면 우리가 이제 왜 그 히틀러나 그 나치 이런 얘기를 아니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히틀러나 나치가 그 독일에 있는 그 가르텐비어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 뭐 큰 데는 한 몇천 명씩 모이기도 하고요. 예. 작은 데라고 해도 몇백 명이 모이는 그런 맥주집이죠. 그런 공간에서 사람들이 맥주 마시면서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술 마시면서 친구들끼리 정치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가르텐비어도 이제 몇백 명이나 몇천 명이 모인 상태에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맥주 마시면서 정치 얘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거기서 정당이 막 정당 집회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독일의 어떤 보편적인 문화였던 겁니다. 네. 그래서 나치는 기본적으로 나치가 그 전국 정당으로 발돋움하는 그런 자리에서의 어떤 그 대단하게 큰 군중 집회를 반드시 그런 가르텐비어에서 연 경우가 많았고요. 그래서 히틀러도 주요 행사를 한다던가 뭔가 본인의 발표, 연설 같은 걸 할 때 그런 큰 맥주집을 이용했던 선례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반면에 이제 본인이 집권에 성공한 다음에는 그 맥주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 SS라고 하는 왜 그 친위대 그리고 비밀 경찰 말은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나치의 그 공권력은 아리안의 최대의 적은 음주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는 반대로 뒤집어서 맥주집을 탄압하기 시작한다. 예. 네, 이런 역사들도 있었죠. 그래서 사실 독일에서 어떤 사회학자는 독일에서의 맥주는 사회주의의 주스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그러니까 독일의 어떤 근현대사의 정신사에서 되게 맥주집이 되게 중요한 자리였고 중요한 음료였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그 그리스도교 개혁을 이끈 마르틴 루터의 아내분이 맥주 만드는 일을 통해서 이제 지원을 했다면서요? 예, 그 얘기도 있죠. 그러니까 카타리나 폰 보라라는 분이고, 그러니까 그 분은 봉쇄수도원의 수녀였고요. 근데 그 수녀로 이제 계속 계시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도원에서는 생필품을 다 만드는 걸 훈련을 받잖아요. 예. 네, 그러면서 그이는 이제 거기 있으면서 빵 만드는 것도 배웠지만 맥주 빚는 것도 전수를 받았겠죠. 근데 이제 그이가 봉쇄수도원에 있었지만 당시 유럽을 이제 쓸기 시작했었던 그런 그 종교개혁, 기독교 개혁의 이야기를 접하고 친구들을 규합해가지고 거기를 탈출합니다. 그리고 탈출한 다음에
우리가 어떤 우리가 세속이라고 굉장히 함부로 여겼던 네, 그런 삶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결혼하고 하면서 그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어떤 삶을 실천해야 된다. 라고 해서 친구들이 이제 결혼을 안내하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카타르나 폼보라가 자기는 마음속에 점 찍은 사람이 있다. 라고 해서 찾아간 사람이 루터였습니다. 예. 네, 그래서 루터한테 찾아가서 이제 나랑 결혼하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루터는, 사실 그냥 성서학자이고,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기도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분이지, 운동가는 아니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근데 본인이 95개조 반박문 같은 거 처음 썼을 때 자신의 생각보다는 이게 너무 큰 파장이 생기니까 굉장히 두려움도 많았고, 움츠러드는 것도 많았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옆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응원을 하고 했던 것은 그 아내의 역할이었고,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 카타르나 폼보라라는 이가 없었다면 루터의 기독교 개혁은 사실상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네, 그리고 하나 더, 그러니까 루터가 이제 그 본격적인 이제 그 기독교 개혁의 길로 갔을 때 굉장히 많은 동지들이 모이고, 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 사람들 다 걷어 먹여야 되는 것도 실질적으로 돈이 필요한 건데, 근데 루터는 사실 그런 분의 경제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감당했던 것도 카타르나 폼보라가 이제 남편을 보니 이 사람이 뜻은 좋은데, 뭐, 이게 생계나 이런 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니까, 예. 내가 생계를 이끌어 가겠다. 라고 해서 본인이 이제 갖고 있었던 기술 중에 하나였던 양조, 이걸 가지고 술집, 그러니까 펍을 열었던 거고요. 네. 그러면서 그거에서 벌었던 수익으로 기독교 개혁을 이렇게 든든하게 유지했었던, 네, 그런 어떤 원천이 되기도 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맥주가 없었다면 그리스도교 개혁, 그러니까 종교 개혁도 없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신 거군요. 네, 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맥주를 통해서 유럽의 역사를 들여다보고 또 그리스도교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또 그런 계기가 또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또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또 전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또 많은 우리 그리스도교인들 또 많은 대중분들에게 좀 어떤 말씀 또 더 해주고 싶으세요? 일단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흔히 많은 종교, 그리고 종교의 신앙이 좀 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성과 속을 나누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근데 물론 자신의 삶을 어떤 경건하게 유지하며 뭔가를 이렇게 수행하고 찾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네, 그런 부분에서 어떤 것은 반드시 속되거나, 어떤 것만은 반드시 성스럽다거나, 라는 그런 이분법적 사고는 자칫하면 신앙을 굉장히 편협하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상대방이나 이웃에 대한 문화를 굉장히 홀대하거나, 경원시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네, 그래서 왜 아까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었던 그 한국 개신교를 얘기할 때 일부 한국 개신교인들이 보이는 어떤 그런 이웃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이라던가, 예, 그런 어떤 행위는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술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금기하는 어떤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다, 결이 비슷하다, 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떤 부분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 예, 이런 부분은, 자신의 신앙을 깊이 있게 수행의 감과 함께 가져야 될 신앙인의 어떤 기본적인 덕목이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음주, 술 이런 데 대한 부분도 뭐 그래서 막 술을 막 너무 많이 마시자거나 맘대로 된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네. 사실 한국 문화에서 어떻게 보면 한국의 일반적인 문화에서 술자리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네. 그 자리에서 폭력이 벌어진다거나 뭐 성폭력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거기서 권력을 이용해서 또 막 되게 부정한 행위들이 벌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어떤 것이, 야, 술 마시지 마. 그러니까 이런 거보다는 음주 문화는 이렇게 되어야만 한다. 네, 지금의 이런 음주 문화 이래서 매우 잘못되어 있다. 라는 얘기들을 선도할 필요도 있다. 네. 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뭐 부족한 글이지만, 네. 네, 맥주라는 매개를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습니다. 예. 우리가 성스럽다고 느끼는 입과 뭐 더럽다고 느끼는 발이 다 우리 한 몸 안에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또 교회와 이 세상이 또 둘이 아니고요. 네. 그리고 이 맥주라고 하는 것도 우리 삶 속에 녹아져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죠. 뭐 성스러운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은혜롭게 잘 활용하느냐, 그 여부가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서는 평소 이웃 종교인들과 또 종교 간 대화에도 활발히 또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 책의 출판 기념회에서 박대성 교무님이 사회를 봐주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날 박대성 교무님께서 저도 사실 이렇게 고민을 하다 이게 교무님께 너무 결례를 범하는 게 아닌가. 예, 근데 이제 제가 평상시에 이제 알고 존경하는 박 교무님께서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도 소탈하게 잘 나눠주시고 또 그분께서 또 영성의 깊이가 또 굉장히 있으신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안내나 이끌미를 잘 하시는 분이셔서 그날을 좀 이렇게 이끌어 주시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렸는데 너무 흔쾌히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날 이제 박대성 교무님 처음을 시작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개신교 목사가 술에 대해서 맥주에 대해서 쓴 책에 대한 걸 이야기를 나누러 교회에 방문한 원무교 교무입니다. 예. 이렇게 본인을 소개하셔가지고 네. 모두를 굉장히 더 마음을 편안하게 좀 해주셨고요. 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책의 어떤 궁극적인 목표는 어떤 이 매개물을 가지고 사회와 사회 또 이웃과 종교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평상시에 놓치고 있는 사회의 작은 사람들에 대한 걸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어떤 그런 거였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박대성 교무님께서 평상시에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또 생각을 가지고 굉장히 자리를 편하게 만들어 주셔서 그 자리에는 불교도도 계셨고 예, 개신교인도 있고 가톨릭 신부님도 계시고 되게 다양한 분들이 50-60여 명 모여 계셨거든요. 네. 그 모든 이들이 함께 좀 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셨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고상균 목사님의 품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네. 잘하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우리 특히 목사님께서는 성소수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또 목회를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있다면 한 말씀 들어보고 싶고 또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도 또 한 말씀 해주시죠. 철학까지 말씀을 주셔서 너무 이게 무겁기는 한데요.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닙니다만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모릅니다만, 그러니까 일원상이라고 저희가 이제 신앙하고 이렇게 할 때는 그이는 우리가 규정할 수 없는 분이시고, 규정할 수 없는 존재이시고, 그러나 우리의 모든 곳에 함께 하시고, 이런 존재가 아니십니까? 예. 예, 마찬가지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많은 경우에는 어디 저 높은 곳에,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닿을 수 없는 저기 높은 곳에 이렇게 홀로 계시면서 우리를 다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내려다 보시는 어떤 그런 존재로 인식하게 됩니다만, 저는 사실 제 마음속에 하느님은 우리가 어느 자리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 그리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분의 곁에 계시는 어떤 존재라고 저는 신앙 고백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왜 사회가 늘 1등만 기억하는 사회, 예, 그리고 학생들도 전국에 있는 학생을 1일부터 꼴찌까지 다 줄 세우는 거에 익숙한 대한민국의 문화라고 본다면, 네, 그런 부분에서 돈 많은 사람, 권력이 많은데 우리는 그런 데를 되게 집중하지만, 저는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집중받지 못하는 곳, 아무도 인식하지 못하는 작은 곳, 예, 사회적 소수자, 이들과 오히려 더 깊이 뜨겁게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신앙이 사회에서 존재해야 될 어떤 사회적 책임이라면 그것이 권력을 향하거나, 예, 사회의 밝은 곳에 계속 있으려고 하거나, 예, 그런 위치에 있는 이들과 계속 이렇게 있는 거, 그런 자리를 떠나서 예, 작은 곳, 어두운 곳, 그리고 밝혀지지 않는 곳을 함께해서요, 어떤 그런 사회적 소수자가 있는 자리와 함께함을 통해서 사회 한 구석구석을 밝히는 역할, 예,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이 종교와 신앙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주 부족하지만 그런 부분을 해보려고 그냥 이것저것 해보려고 하는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는 도반이라고 저를 스스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목사님의 지금 이 말씀이야말로 정말 시대에 맞는 목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서서 성과 속을 구분할 수 없다는 말씀과 함께 이 맥주 이야기를 한 것도 그렇고요. 우리 원불교에서도 천지 만물이 다 귀한 은혜라고 보고 또 하나님께서도 계시지 아니한 곳이 없다. 천지 만물에 다 깃들어 계시다라고 하는 것과도 같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맥주를 통해서 세상을 더 잘 이해하고 또 세상을 더 은혜롭게 잘 살아가는 그런 또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말씀 듣겠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길목의 활동가이신 고상균 목사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